이제 앞서 강연해주신 네 분과 IMM 인베스트먼트의 문여정 전무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패널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션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여기 계시는 모두들에게 스스로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문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실은 저는 오전에 제가 모더레이터나 패널이나 뭐 그런 걸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마지막 세션에 여러분들 도망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붙잡으라는 미션을 받고 제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다행히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시 전에 잘 마무리하고 저희 모두 KTX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저 예쁘다는 질문, 의견 이런 거는 저 관심 없으니까 제가 안 눌러드릴 거고요. 저희가 실은 이제 저는 스타트업 생케 컨퍼런스에 이제 온지 참석한 지 저는 6년째가 됐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정책 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VC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보는데 이제 정책 자금은 충분히 많이 시장에 들어온 거는 같은데 좀 더 다양한 자금이 여기 시장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회수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좀 빼고 좀 다양한 정책 자금이 다양한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오늘 이런 세션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자금과 관련된 내용들 내지는 개인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실은 되게 더 중요한 세컨더리 마켓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벤처 대출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지금 방금 이제 쭉 15분 동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저희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오다 보니까 사전에 나왔던 질문들을 아마 지금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약간 논의가 된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강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경남이 생각보다 많이 펀드를 만들고 공격적으로 출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모펀드 만드느라고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우선은 올해 얼마나 펀드를 좀 출자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어떤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좀 경남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약정되어 있던 부분 80억 정도 출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지방시대 벤처펀드 도전하면서 저희 도에서 또 신규로 50억에서 100억 사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자가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이제 최근에 펀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네트워킹 통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투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사가 늘어날수록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투자사에게 이제 금액을 맡길 것인가 이 고민이 돼서 다른 지자체들 서울시나 부산시나 대전시나 뭐 전라북도 모두 이제 처음에 연초에 그 투자사를 미리 출자 대상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이미 출자가 다 마무리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아쉽습니다. 올해 펀딩하시는 많은 GP들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저희가 만일에 GP들이 경남의 펀드에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펀드들이 좀 나올 것 같은지 좀 귀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일단은 지금 산업별 펀드 조성에 조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부분도 관심이 있고 농식품 부분도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기 펀드 같은 경우에 지금 5개 있었는데 3개가 투자가 완료가 되어서 이제 초기 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고 이제 문화 산업가를 저희가 작년에 신설을 했는데 이제 문화 산업가에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경남연구원에 그 용역을 맡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또 그 저희가 거창군의 스마트 농업 단지가 선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자체에 좀 출자를 받으시려면 그 모태펀드 공고가 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제출하기 전까지 그때 많이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조금 빨리 오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때 모태펀드 공고 나고 오시면 사실은 그때는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경하고 하면은 12월 정도에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저희가 7월 달에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는데 그 전년도 그때쯤 7월쯤에 5월에서 7월 사이 일단 오셔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런 거를 저희가 할 건데 이렇게 협의를 미리 하시면 이제 그 멀티 클로징이나 이런 거 없이 돈을 딱 필요할 때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디테일한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이제 윤보원 센터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상당히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네. 자산가들이 투자를 결정했던 케이스, 안 한 케이스는 뭐 이유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냥 어떠한 회사들을 좀 선호하는지 뭐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완전히 양극화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그 본업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도를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들 웰스 매니저의 의견을 전적으로 좀 신뢰하시는 케이스가 있고요. 반대로 본업에 있어서 본인만큼 전문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를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투자를 결정할 때 요소들 중에서 인지도라는 거를 아까 좀 써놓긴 했었는데요. 리테일단에서의 자산가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시점 단계에 있어서는 뒷단의 레이스테이지 투자가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액 자산가가 이제 펀드의 중요한, 그러니까 한 좀 상당히 아직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는데 실은 해외를 가서 미팅을 해보면은 LP들의 구성이 이제 패밀리 오피스로 상당히 많고 패밀리 오피스가 상당히 큰 자산 규모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혹시 한국에서도 이런 패밀리 오피스들이 점점 좀 생겨나고 있는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자산을 좀 얼로케이션 하는지 그런 아무래도 정책 자금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거는 패밀리 오피스라면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대체 투자에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도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우스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해외의 패밀리 오피스들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제가 한 19년도부터 인연을 맺었던 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그 대기업의 1차 벤더 기업이에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16%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계시는데 절대로 본업을 키우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본업이 커지면 대기업이 좀 더 박하게 하실까봐 본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으시고 19년도 그때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부분들을 투자 활동에 그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상 매년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비상장 그 스타트업 씬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하우스들은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상당 부분 80% 이상이 이제 이쪽에 집중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생겨나는 엑시트하신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좀 CBC 형태의 SI적인 측면을 좀 더 가져가고 싶다라는 패밀리 오피스들은 저희들을 아웃소싱해서 관심 있는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봤었을 때 국내에는 멀티 패밀리 오피스의 형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멀티 패밀리 오피스가 좀 생겨나면 웰스 매니저의 역할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예. 저희 윤서정 이사님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세컨더리 마켓과 관련된 질문을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잠시만요. 네.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면서 이제 패키지 딜 같은 것도 추진을 하시는지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의 가격, 이거 되게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올린 것 같네요. 좀 우선 이건 좀 나중에 제가 다시 드리고, 이 내용을 제가 실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먼저 할게요. 세컨더리 펀드가 지금 이제 상당히 계속 잘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 전에 보여주신 걸 봤더니 세컨더리 펀드 이제 윤보원 센터장님 내용이랑도 연결돼 있긴 하는데, 세컨더리 펀드에 상당히 많은 이제 출자금은 민간에서 좀 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빠른 회수 내지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이 시장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 번만 좀 더 좀 찝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구체적인 강론 질문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세컨더리 펀드가 시장 내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펀드가 만기가 이제 8년 정도이고요. 회사가 상장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그 긴 호흡을 약간 견디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중간에 펀드를 일부 이제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방을 막고 나서 업사이드 딜과 관련된 성장 전략,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AI 라던가 바이오 같은 투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세컨더리 펀드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감정은 이 스톡 옵션이 현재는 제가 IT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스카 옵션이 영원이다. 이걸 괜히 받았다라던가 그냥 월급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추세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순환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도 사례가 있는데요. 스탁 옵션만 모아서 다시 판매하는 기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순환될 수 있다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부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몇 개는 IPO가 임박할 때 이제 프리 IPO에 세컨더리 펀드에 패키지 딜로 넘기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경험이 그래도 조금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보면은 이제 여기 초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은 세컨더리 펀드의 패키지 딜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딜을 매각을 해보신 적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좋은 딜 하나를 그냥 가져가시는 걸 선호하시는지, 좋은 거 하나랑 아니면 좀 정말 좀 되게 어렵다 생각하는 거랑 두 개를 들고 오는 것들을 선호로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런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차원에서 대표님들이 참고하실 부분은 저희는 그 KB의 세컨더리 전략 부분인데요.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합니다. 저희가 23년도에 했었던 일은 마켓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밸류로 투자를 받았던 모든 회사들을 4명의 TF를 구성해서 모두 다 스캔했었던 일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저희가 포트가 굉장히 다수 라이브가 한 4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다시 진행을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모태나 이런 데서 만기가 된 펀드가 어느 정도 만기가 되고 있는지, 그 펀드가 어떤 딜을 담고 있는지를 다시 재분석합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참고하실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두 사이드입니다. 두 사이드가 뭐냐면, 하나는 굉장히 베스트 딜, 그 시장에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 딜인데요. 이게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밸류가 상당히 높은데 상방을 뚫고 업사이드를 설명할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의 과거 지표가 없습니다. 그럼 그 상방을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사실 2조가 5조 갈 것 같고, 2조가 크래프톤처럼 24조 갈 수 있다라는 그 논리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정량적 분석이 투심위원회에서는, 특히 저희 같이 투심위가 굉장히 약간 그 어려운 기관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베스트 딜을 흡수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각 심사역마다 종행의 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딜, 그다음에 전문성 있게 하는 딜 두 가지를 동시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제가 가진 IT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게임 포트 관련된 수익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도 제가 게임 제작을 직접 해보고 게임의 내부 자원에 대한 경제 밸런스를 읽을 수 있고 각 자원의 유기적 밸런스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게 매출이 어느 정도 슈팅할지를 가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하이 퀄리티 딜과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소싱상의 딜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GP 입장에서 다양한 자금과 관련된 내용 내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세컨더리에 뭐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도은욱 대표님께서는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어떻게 벤처 투자를 거의 받지 않은 스타트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매출이 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대출을 통해서 되게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대출이 상당히 아까 전에 좀 저도 마지막 장표를 봤더니 이제 부실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어떠한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걸 하셨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참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과의 차별성이 어떻게 있을지 조금 좀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는 저희가 서강대 이군희 교수님이란 분의 랩실과 이 심사 그러니까 평가 모형을 같이 뼈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느 뭐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것처럼 해본 다음에 이걸 이제 파인 튜닝을 하죠. 근데 그걸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이게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회계 데이터로 저희가 시행평가 모형에 넣었을 때 그 결과가 계속해서 막 틀리고 잘못되고 저희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 낸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아예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 이게 결국에는 회계 담당자나 외부의 회계 법인이 기장, 분계하는 거거든요. 뭐 왜냐면 회사에 들어오고 나간 현금 흐름은 전부 다 은행 거래내기는 있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몰라서 문제인 건데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뭐 어제 통장 얘기로 3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 띵크패드라고 하는 데서 들어왔다. 매출 세금 계산서 뒤져보니까 띵크패드 3억 원짜리 세금 계산서가 있다. 이거 매출이네. 라는 그 행위하는 거를 저희가 룰북 7개랑 알고리즘 16개를 써서 이걸 자동화한 셈입니다. 그러면 공도 인증서만 연동을 하면 저희가 은행 거래 내역, 뭐 카드 사용 내역, 뭐 국세청 홈택스 발급 내역들을 다 갖고 와서 이걸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전환을 한 게 2023년 9월이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뭐 부실 지연 연체, 그러니까 하루도 딜레이 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현금 흐름의 예측 정확도가 꽤 높다라는 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많이 짜게 드리고 있다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솔루션 방법이 저희밖에 없어서 그래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출 100억 하시는 회사한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대출이 나가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이 3억을 딴 데서 받으려고 하면 그게 막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가시성도 떨어지고 확실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를 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짜게 드리고 그리고 현금 흐름 예측도 좀 최대한 잘 하면서 좀 부실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품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회사를 평가를 잘 하는 방법들인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의사 결정하는 저희 같은 VC라든지 아니면 좀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시는 곳에서도 이런 데이터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보증기금이나 정부 쪽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계속했고 주로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VC들께서 포트폴리오 이제 런웨이 관리하시고 하시니까 그냥 너희 클로버에 온보딩 시켜서 그걸 통해서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씩 열어드리고 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보는 데이터가 맞습니다라고 저희는 검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방식이 뭐 우리가 막 특허를 받았다 아니면 이걸 어디랑 연계해서 그 데이터를 납품하고 있다 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돈 넣고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더라가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좀 될 때쯤 해서 같이 데이터도 제공 드리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뭐 어디든 많이 드리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강재민 팀장님께 조금 다시 질문을 한 바퀴 돌아가서 하고 싶은데 이제 실은 서울시라든지 내지는 저희가 이 스생컨 행사를 뭐 여수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내지는 다양한 도시 부산에서도 한 적도 있었고 다양한 도시를 돌면서 그 지자체에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자체마다 이제 벤처 펀드 잠시만요. 지자체마다 벤처 펀드 출자나 이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까 좀 말씀 주셨어요. 경상남도가 저는 이렇게 제조가 많이 되는 곳인지는 몰랐습니다만 생각해 보니 저희 우주항공과 관련된 회사들도 되게 많고 원전과 관련된 회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회사들을 이제 좀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만의 특수성이나 내지는 어떠한 기업들과 협력을 좀 많이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도가 이제 아까 지금 논의됐던 것처럼 다양한 산업군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산업 중심으로 육성을 하는데 사실 저희 도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쓰기 시작한 거는 한 2019년
20년 이 정도 경우로 조금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원전이든 그 기계 산업이든 방위 산업이든 대부분은 전통적인 제조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굉장히 미래에 가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DX라든지 AX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작년에 이제 39개의 정부 공모 사업이 됐는데 5,900억 규모로 됐고 국비는 한 3,600억을 확보했는데 제일 많이 된 부분이 산업부의 AI 자율제조 프로젝트 쪽으로 해가지고 산업군별로 좀 많이 돼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기술 사업화까지 를 하고 기술 사업화가 아니라 R&D 개발 과제를 저희가 정말 많이 땄는데 앞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기술 사업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남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 과제를 정말 많이 했지만 저희 도는 이제 거기에 붙여가지고 투자사들을 미덕하는 그런 부분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최근 몇 년간 확장되고 있는 영역이어서 저희 기존의 원전, 방산, 뭐 기계산업 그런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기술 개발 위주로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사업화 성공을 위해서 그 투자사들 매칭해주는 IR이라든지 투자 펀드 만드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전 세션에서 실은 바이오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지자체 보시니까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이 실은 바이오 회사들을 많이 육성이 되어 있고 대전에서 상장된 회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선순환이 어느 정도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전 경상남도도 이제 방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전과 관련된 것에서 충분하게 좋은 그런 허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도지사님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님이 바뀌더라도 10년, 15년, 20년 계속 이런 스타트업 육성에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속 펀드에 출자를 하는 게 직접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잘 굴러가지 않을까, 그런 저의 조그마한 바람을 전달드립니다. 저기 윤보원 이사님께도 또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질문을 잘 안 된 프로젝트 펀드에서 회수 관련된 불만 고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LP들이 요즘 언제 회수하냐, 왜 이건 회수 안 하냐, 이거는 언제 회수될 것 같냐 전화 받을 때마다 되게 좀 가슴이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 번도 실수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게 참 마음같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는 좀 같이 좌충우돌을 하면서 실패를 했었던 경험도 있었고요. 성숙을 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뜻하지 않은 바가 있었는데, 사실상 감사하게도 고객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게 좀 완충작용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또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딜을 보는 데 있어서 딜 구조적으로 이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저희가 기대했던 거 대비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 폭에 있어서는 회수가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운용사 분들께서도 아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조금은 타이트하게 계속해서 푸시라든지 아니면 대주주의 지분을 드래그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요청이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더 잘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삐끗한다고 해서 나의 권리까지도 가져간다라는 게 좀 야박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의 자본이 아닌 타인의 자본에 대해서 운용을 하는 그 선량한 책임자의 의무로서 그 부분을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GP와 저희 같은 VC들과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LP님들께 수시로 연락을 좀 더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약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저희 LP님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연락을 자주 못 드린 것 같네요. 네, 좀 이렇게 실제로 IB 부문이 얼마나 협력하는지도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어서 잠시만요. 네.
나왔는데 IB랑 얼마나 협업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내 다른 부분이나 계열사와 협력하는지, 아무래도 하나금융지주가 상당히 큰 곳이다 보니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기대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아직까지 많이 그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다라고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걸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굉장히 신경을 그룹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투자한 피투자사의 IPO라든지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IB 사업 부분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 투자에 있어서는 진입 장벽이 조금 낮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 부분에서 검토를 진행을 했었는데 투자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리테일 단으로 그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선순환을 좀 도모하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됐었을 때 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실시 됐었을 때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발표하시는 과정의 내용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정책 펀드가 있을 때 민간에서 돈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 내지 막았다라는 케이스가 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그런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른 분들이 좀 그런 걸 좀 많이 다음번에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목적 때문에 조금은 거부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고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실제로 자금을 맡겨주시는 자산가 분들도 계시고 GP 여러분들도 저희의 고객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투자 기회가 있었을 때 저희들한테 그 기회를 주실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콜을 했었을 때 너무너무 A라는 GP랑 이번에 꼭 펀드를 만들어서 진행해 보고 싶은데 국민연금에서 받은 자금이 있어서 더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들었던, 함께 했었던 VC 그 펀드 내에서 다른 기관의 자금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다른 포트폴리오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는 힘들다라고 해서 좀 아쉬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플렉서블하게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정책 자금이 펀드를 만들 때 개인 고객의 돈을 받은, 그러니까 신탁 펀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요즘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막아야 되나라는 게 저도 펀딩을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그런 규제는 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서정 이사님께도 되게 이제 세컨더리에 관련된 조금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펀드 만기 때문에 너무 좋은 포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청산 연장이 안 되니까 청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포트폴리오 넘기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세컨더리 펀드를 투자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시장에서 정리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펀드가 만기가 되었지만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포트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세컨더리 펀드의 승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주보다 더 사실은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포트를 이렇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딜을 패키지딜로 진행하시는 이제 그 회사도 있긴 한데요. 저는 저희 회사가 패키지 딜을 한다 하지 않는다를 결정한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에게 패키지 딜로 이 딜들을 인수할 수 있겠냐라고 들어온 제안들은 저희의 분석 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약간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받으면 2배가 되는데 하나를 받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 사실 그래서 이 딜 패키지들이 현재 들어온 제한 사항의 시장 상황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세컨더리 펀드가 관심을 가지는 섹터가 있는지, 뭐 IPO 말고 M&A도 타겟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지 질문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세컨더리 펀드도 똑같이 신주랑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투신 보고서에 IPO가 가능성 있는 딜만 진행합니다. 이게 1번의 조건이고요. 그런데 하이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장외 매각이 중간에 부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이 퀄리티 딜은 저희가 산 사례로 최근에 매입한 그 세컨더리 구주의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시리즈 D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매입한 가격은 한 5년 전에 시리즈 B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시 내보낼 생각은 현재는 없고요. 타사에서도 이렇게 세컨더리 담았던 포트를 다시 시장에 장외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M&A가 쉽지는 않습니다. 국내는 M&A가 쉽지 않죠. 저희 같은 신주 펀드에서도 M&A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네네. 활성화가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관심 있는 섹터에 대한 답을 제가 안 했네요. 아, 네, 관심 있는 섹터. 네네. 네. 사실 관심 있는 섹터는 모든 분야에 다 열려 있습니다. 엑시 가능성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시장에서 세컨더리 펀드가 주로 갖고 있는 이제 선입견은 만기가 그러니까 펀드가 IPO가 임박한 딜만 사실은 이렇게 매입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1번이고요. 근데 KB 경우에는 이렇게 마중물 세컨더리 펀드라고 해서 딥테크를 초기라도 담을 수 있는 펀드가 있습니다. 사례로 예전에 저희가 담았던 포트였는데 최근에 그 딜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구주를 더 낮은 가격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진행했던 신주보다 더 낮은 가격에 구주를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는 섹터나 스테이지는 현재 KB에서는 전 섹터가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IPO가 뭐 한 1, 2년이 아니라 한 4, 5년 정도 좀 아직은 시리즈 B 정도 스테이지여도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주 인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신테크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좋은 회사 있으면 KB에게 많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두은욱 대표님, 클로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규제 이슈가 있을지, 또 이제 대출을 하기 위해선 자금 소요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조달하는지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규제 관련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한국에서 금융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규제가 워낙 빡빡하니까 이제 저희는 투자를 한다 셈치고 이제 김앤장 규제 검토를 받으면서 이제 사업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획했던 단계별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저희가 뭐 이런 시장 기회가 있고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아무도 저희한테 돈을 맡기지 않으시니까 당시에는 이제 개인 고액 자산가들한테 저희를 투자해 주세요라고 했고, 그러면 투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투자금의 10배수를 1년 동안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빌려와서 저희 고유 계정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누적으로 개인들한테 132억을 빌려와서 그거를 잘 투자하고 상환하고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기관 전용 사무 대출 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증권사나 카드사, 캐피탈들이 이제 출자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운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직접 수신 그리고 여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지방저축은행을 인수를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질문일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라고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 무조건 데이터 회사야 기술 회사야라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데이터가 맞아 기술이 맞아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돈이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냥 금융기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특화 금융기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게 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GP의 경쟁이 되는 거겠네요. 근데 사실 저희는 VC한테 있어서 저희는 조금 악어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투자하신 VC들도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대성 자금이 필요할 때 저희랑 같이 이제 자금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투자 되게 많이 받으시고 뭐 수십억 투자 받으신 다음에 그걸로는 뭐 공장 같은 거 이제 만들거나 뭐
막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 사용하시고 당장 매입해서 판매한 것들은 대출을 사용하시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이제 저희도 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에쿼티성 투자 이외에도 벤처 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져야 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벤처 캐피털에서는 벤처 뎁과 관련된 거는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지금 하거나 아니면 아까 신보나 기보 같은 곳에서 커버를 하는 것 같은데 클로버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자산운용사 운용 규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키워가실 계획이 있으신 걸까요? 네, 일단 질문이 약간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 벤처 뎁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미국에서 처음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상품군이었어요. 하나는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많이 했던 워런트가 붙어 있는 이제 대출이었고 월 베이스 론이고 다른 하나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디지털화된 그 레비뉴 베이스 파이낸싱이거든요. 저희는 전자보다 후자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시장 처음에 진입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GP 모델로 벤처 대출 받을 회사들을 1년에 몇 건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는 대출 받을 그런 어떤 고객 풀을 만들어 놓고 그 풀에서 데이터를 보다가 이제 이 회사가 뭐 워런베이스 론을 받을 사이즈가 됐다라고 하면 외부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뭐 BW 펀드를 운영해야겠다라는 방식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단순히 론만 하고 있지만 그런 에퀴티성 VC가 할 수 있는 벤처 뎁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가 될 분들과 같이 이제 코지피 형태로 펀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론의 운용 규모 확대는 일단은 지금 국내의 한 금융 그룹과 저희가 그 앞으로 내년까지 이 펀드 규모를 3천억까지 키워 나간다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VC 내지는 뭐 조그마한 엑셀러레이터나 내지는 신기사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고 하는데 좀 큰 그러니까 같이 공생을 하면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시간이 13분 남았는데 질문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전에 이병건 회장님은 하고 싶은 얘기 2분 30초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면은 3분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로 할까 아니면은 뭐 제가 질문을 더 드리는 걸로 할까요? 편하신 답을 안 하시면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순서대로 강 팀장님부터 하고 싶은 얘기 한 3분만 해주시는 걸로 할까요? 아까 전에 이제 그 경상남도 투자 전략 물어보셨는데 제가 좀 답변이 미진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우주항공청 이슈랑 저희가 우주항공 국가산단을 진주 사천에 만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주항공 쪽에 조금 집중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뭐 우주항공 부분의 1위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사실 항공 제조고 우주 산업 분야에서는 조금 발전이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천시도 이번에 경남 KDB 자펀드에 이제 자금을 출자하면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우주 산업 기업을 조금 유치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좀 키워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도 같은 경우에는 그 18개 시군 중에서 8개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또 펀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도 하고 경상남도 산하의 8개 기초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나 뭐 저는 이제 혹시 또 전보를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벤처 투자 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업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윤보원 센터장님도 이 질문을 그냥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답변을 주셔도 되고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됩니다. LP로서 LP를 대응하는 양쪽 입장에서 저희에게 주고 싶은 팁이나 아니면은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그냥 네. 하셔도 되고요. 네. 이번에 처음 이 행사를 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 서포트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 있어서 저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했고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가 지나가면서 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시기였을 때 어떻게 피투자사들 그리고 LP들과 GP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가 그 다음 좋은 시기가 왔었을 때 누가 먼저 기회를 잡느냐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소통을 저희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는 아까 그런 것들 많이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그 투자사에 투자를 결정하십니까? 했었을 때 참 뻔한 답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어떤 GP냐에 따라서 결정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던 아니면 생각한 거랑은 또 조금 다른 페이스로 가던 좀 많이 사후 관리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역시 시장에서 느끼는 것들에 있어서 가감 없이 좀 말씀 나누면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소정 이사님께는 정부가 풀어줘야 될 규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뭐 하시고 싶은 얘기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막 싶은 속으로 말씀. 생각을 네, 그럼 저거 질문 그냥 무시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 쭉 해주셔도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VC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최근에 10년 만에 손자병법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새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라는 것은 판, 생태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여기에 오게 되면서 유튜브에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많은 연사들의 그 인사이트가 가득한 동영상을 매일 아침 출근길에 2편에서 3편을 매일 봤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이 판과 생태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사역을 10년 해보니까 되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막 떼돈을 벌 줄 알았는데 사실 엑시스 많이 해도 사실은 뭐 떼돈은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모두 다 각각의 영역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계시겠지만 점차 나아진다는 희망으로 모두 다 같이 공생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협조하고 서로의 발전적 가치를 위해서 애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은욱 대표님한테는 제가 뭔가 질문할 만한 게 마땅하게 없어서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인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코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걸 누구 하나가 뭘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좀 대출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이제 자본이 더 유입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제 주제로 오늘 좀 같이 강연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사실 되게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때 우리나라는 뭐 원래 처음에 이제 산업이 시작되면 처음에 들어간 돈은 무조건 이제 모험 자본, 그 벤처 캐피탈이고 그 뒤에 뭐 정부가 조금씩 지원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2022년에 시작할 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정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펀드 만드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좀 논의들이 더 활발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자금들이 흘러 들어온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같이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가 실은 한 3년 전 정도까지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넘치면서 지금 되게 좋았던 시기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후에 최근 한 2, 3년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다들 만날 때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타트업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생태계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다양한 이렇게 정책 자금 이외에 다양한 자금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논의들이 좀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저희 스타트업들이 좀 더 풍족한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이 시간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